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220만 원 정도였고요. 적정 생활비는 사실 투자는 요즘 시대 같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 남고 돈 좀 여유 있다고 바로 그걸로 주식 투자 들어가시는 건 저는 잘 모르시면 투자 소득은 접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은퇴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한창 때인 MZ세대들조차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제 도움을 주실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소장님. 결혼을 앞둔 요새 젊은이들이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직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들의 부모가 노후 준비는 돼 있나. 네.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노후 준비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건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돈, 네. 그리고 건강, 네. 관계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돈의 문제는 결국 일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이 부분 역시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노후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공상 떨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 많이 하는데 한 5억이라고 치면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것도요, 너무 많이 의견들이 분분해요. 5억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5억 갖고 택도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2025년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면 실례지만 네. 혹시 유 작가님 주변에서는 네.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제 친구들의 보통 사람, 경우에 그러니까 친구분들 중에 좀 덜 유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 10억을 예산을 해요. 그죠? 예. 네. 왜냐하면 생활비만이 아니라 나이 들을수록 경조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 갑자기 아팠을 경우에 젊을 때야 뭐 그냥 영양제 먹고 벌떡 일어났지만 네. 이제는 뭐 수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좀 돼야 손 벌리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 자산하고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도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일단 단위가 딱 끊어져서 그런지 그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전체 자산 순위로 보면 약 1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8, 90%는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어디에 살고 있느냐 혹은 생활 습관은 어떠냐 또는 뭐 당신은 보통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전부 내 기준에 맞추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보통 서울의 기준이면 서울의 가구별 순자산, 부채는 뭐 빼고 보면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기준은 6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예.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5억 5천, 그리고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 정도가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 그걸로 어떻게 사냐? 절대 그걸로 노후 생활 못 한다라고 그쵸.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집이 또 팔고 싶다고 팔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돼요. 네. 현금. 근데 현금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은퇴 후에. 현금은 이것 역시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누어지고 네네. 또 사실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2023년에 제10차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것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6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네. 최소 생활비,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최소 생활비하고 여갑이나 뭐 자녀들 네. 그러니까 용돈 좀 줄 수 있는 그런 적정 생활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220만 원 정도였고요.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가죠. 부부의 최소 기준은 한 250,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340 정도로 가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전의 자료였으니까 지금 물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어떤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이제 350만 원 정도는 넘어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조금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네. 많이 뵙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말 부유하신 분들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아주 부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정년퇴직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갑자기 생활 규모가 줄여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죠? 네. 이제 정규적으로 나와도 월급은 사라졌으나 이제 그게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기본 생활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 늘 손 벌리지 않고 따박따박 들어올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자산 얘기는 앞에 잠깐 했지만 네. 자산보다 사실 노후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특정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현금 흐름을 그때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보통 이거는 세 가지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우리가 노후의 소득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첫 번째가 연금 소득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근로소득이고 세 번째가 투자소득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소득의 합계가 예를 들면 특정 시점, 그러니까 내가 65세 때 내가 한 4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투자는 요즘 시대 같으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이때까지 투자하고 담 쌓고 살았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 남고 돈 좀 여유 있다고 바로 그걸로 주식 투자 들어가시는 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잘 모르시면 투자소득은 접으셔도 됩니다. 네. 그 대신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굉장히 길게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근로도 하고 싶죠. 네. 근로는 하고 싶으나 이거 역시 플랜을 좀 짜야죠. 아, 이게 정말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뭐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무들 대책 없이 나오신다고. 맞아. 그런 표현을 좀 제가 쓸 때가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움직여야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발등에 불 떨어질 때 내 움직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것처럼 나가면 좀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무 대책 없이 나와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없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노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소장님 요새 보면 꼭 5060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네. 3040들도 열심히 막 적금도 들고 돈 뭐 월급 해갖고 돈 모아서 은행에도 넣고 고배당 뭐 이런 데도 넣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네. 파이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재미있나? 의미가 있을까? 그게 고배당이 영원할까? 이런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 일단 제가 본 파이어족들은 네. 대부분 퇴직 이후에 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또 다른 어떤 수입 루트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지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거의 대부분 폐인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네. 행복을 얘기할 때 네.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많이 추구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에 얽매여서 개인의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자유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갑자기 자유시간만 왕창 많아지면 그게 그렇게 행복한 요인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퇴직자 중에 한 분은 퇴직하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소장님 저는 이제
노는 날이 없어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노는 사람한테는 노는 날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던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일에서 완전한 은퇴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고 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왔던 집 한 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일단 제 딸부터가 저한테 어머 집 한 채 있잖아. 그거 팔아서 조그만 데로 줄이시고 네. 남은 돈으로 뭐 꼬마 뭐를 하시던 거기 엄마가 꼭대기 옥탑방에 가시던 정작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연립 같은 거 둬가지고 그 월세 받던 친구들도 이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그래서 너무 나빠져가지고 월세도 안 들어온다는 수도 많고 은퇴와 더불어 저의 유일한 동아줄인 이 집 한 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우리나라 분들이 네. 이제 일본하고 비교해도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 자산이 되게 부족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자산의 한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네. 근데 이걸 빼고 나면 사실상 아까 제가 서울 기준으로 6억 5천이라고 했는데 뭐 그중에 한 80%를 빼고 나면 1억 좀 넘는 돈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쥐고 있게 된다라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걸 막는 게 네. 그 상속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여전히 집 한 채는 마지막까지 아무 제약 없이 내가 온전히 갖고 가고 싶은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겪으실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좀 더 편안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자산의 활용 같은 것들은 한번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 내가 죽어도 집 한 채는 줄 수 있겠지라는 일말의 위안감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마음이나 행동이 움직여야지 집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이 집 갖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할 수가 있을까요? 60쯤 되신 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 규모를 줄여서 나가는 거죠. 예, 사실 뭐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집을 나간다라면 서울에 꼭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라면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서 여유 자금으로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가장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연금 같은 것들 들어서 그걸로 활용하시면 좋으신데 그것조차도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이게 제가 정말 청춘을 다 바쳐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얘가 또 은행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택연금은 물론 이제 부채로 볼 수는 있지만 예, 내가 죽을 때까지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내 이후에 내가 네.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자산의 가치가 남아있다라면 남은 부분은 당연히 상속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돈 없을 때 자녀들이 돈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요 정말 좀 무서운 게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우리가 믿었던 대기업마저도 정년이 뭐 철밥통이라고 했던 교직마저도 자기가 자기 벌어 나오는 게 아니라 희망퇴직을 해라라고 강요받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데 다닐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그나마 덜 슬플까요?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듣는 질문이긴 맞아. 합니다. 네. 예, 최근에 특히 이제 24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러시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 상황에서 보통 50대 후반, 저도 50대 후반이지만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면 나가는 게 나을까, 계속 버티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그럴 리가. 아니 그런데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싫지 않아 이런 사람이라면 좀 더 고민은 해보셔야 네. 되겠죠. 근데 내가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예, 희망퇴직은 너무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비교를 좀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나가는 것과 나중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위로금을 받고 나가는 것과 정년까지 버티고 나가는 것이 어느 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나갔을 때 바로 재취업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회사에서 제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라고 막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예. 들어온다. 갑자기 희망퇴직을 한다 회사에서 이건 뭐 누군가에게는 땡큐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만 버티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네. 65세, 일본은 뭐 70세로 연장됐다고. 네, 일본은 뭐 사실상 70세라고 네,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연장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복잡한 함수 관계가 돼요. 꼭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5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누릴까를 해서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재취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추락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월급도 직위도 이런 건 좀 유지하면서 50대 이후에 뭔가 좀 다른 걸 모색할까라는 생각을 못 버리시기 때문에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뒤로 밀리는 미래를 원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란 건 경력도 마찬가지지만 상승과 하강의 곡선이 있는데 맞아요. 나는 한번 올랐으면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네.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하시고 현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격증 따야 돼. 네. 이거 아주 필수 생존 무기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격증의 세계가 뜻밖의 굉장히 다양하더군요. 네, 되게 복잡하죠. 네. 5060이 됐을 때 우리가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유용한 자격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데 네. 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네.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네. 일단 개인이 빠져 있어서 이 질문에는 맞아.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자격증 시장이 좀 복잡해진 거는 네. 예. 이게 이제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증 체계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숫자를 합치면 거의 6만 개 가까이 돼요. 6만 개나 돼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5만 8천 개가 넘고요. 예. 국가 자격증이 지금 790여 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한 5만 9천 개 이 정도 가까이 가는 건데 예. 문제는 이 자격증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 자격증을 딸 때 이게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체들이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만든 주체들은 전부 이걸 소개할 때 유망 자격증이라고 그렇죠. 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취업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는 따 보니까 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모든 민간 자격증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모든 국가 자격증이 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고 시간과 돈을 들이셔서 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꽤 계시죠. 제가 보통 자격증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네. 드리거든요. 자격증을 선택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목적이 재취업이면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예, 쉽게 말해서 구인 네. 공고가 많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뭐 기술 자격증 이런 것도 그렇죠. 필요하죠. 이건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데 한번 자격증을 넣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다만 워낙 유사한 이름의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격증이 나랑 맞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몫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평생 사무직으로 살아온 사람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기술직 자격증을
도전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게 안 맞는 경우도 꽤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 사실 이거는 길게 가는 건 어려워요. 자격증을 따는 것은 우리 뭐 내 경력이나 이력서에 쓸 게 아니라 나도 도움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좀 도움이 될 거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격증은 똑같은 조건에서는 무조건 내게 조금 어떤 메리트를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취업에 있어서. 네. 똑같은 조건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수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그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이렇게 자격증 관련 영상 찍으면 대부분 댓글에 그런 게 달려요. 네가 말한 그거 나 다 갖고 있는데 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이건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거죠. 자격증이 바로 취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격증은 우대 사항일 뿐이고 그 구직 과정이란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걸리신 건데 그 부분을 따면은 당연히 취업돼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은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되게 사무직종에서 늘 서류 작업만 하시던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격증 도전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렵죠. 퇴직 네. 이후에는 가뜩이나 머리도 굽고 손도 무뎌졌는데 그런 자격증 도전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좀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사무직 퇴직자든 누구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장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본인의 욕구를 못 읽으세요. 맞아.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계속 안 잡히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더구나 뭐 챗GPT 이런 게 되면서 얘네들이 상담도 해주고 사주도 봐주고 별의별 일을 하고 근데 하여튼 인공지능 AI가 이제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 미래라는 걸 뭐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분명한 것은 적어도 뭐 한 20, 30년 정도는 저희들은 AI와 함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더불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결국 AI와 팀플이 잘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의 시간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미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혹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거나 혹은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이미 AI는 우리 일상에 들어오고 있죠. 그럼요. 이미 그 자체로도 일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일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가 어쩌면 그래서 더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에는 여전히 약간의 그 간극이 좀 있습니다. 있죠. 현실과는. 네. 그런 것들을 구별해 내려면 사실은 전문가가 그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청년들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네. 좀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글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뭐가 아쉬운 문제냐면 기억에 남는 임팩트가 없어요. 글은 좋아졌는데 개인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미사려고만 난무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가시니까 그런 건 오히려 훨씬 잘 보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AI의 어떤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5060에서 새로 내 일을 구한다면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0, 30대의 첫 네네. 직장이나 일이 아니라 이제 다 좀 체력도 떨어지고 경험은 쌓였지만 그래도 뭔가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일자리나 뭐 일을 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일자리를 권할 때 기준은 되게 좀 심플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부럽네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분이라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일을 하라는 표현을 많이 시장 씁니다. 가치. 많이 씁니다. 네. 그 부분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성인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결혼 같은 것들이 늦어지면서 50대가 돼도 굉장히 책임의 무게가 무거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정동 소장님이랑
이야기는 너무 많이 공감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당장 돈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꼭 내가 이 일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확실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뭔가 이 일이라면 좀 계속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도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